청취자님, 혹시 지금 걷고 있는 그 평온한 아스팔트길 아래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수미터 밑에 어두운 지하세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빛 한 줌 들지 않고 막 유독가스가 고여 있고 또 비가 오면 순식간에 급류가 들이닥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캄캄하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오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게 무슨 최첨단 안전장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어느 조용한 사무실 책상 위에서 무심코 찍힌 결제 도장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금천구청 치수과 직원분들과 그곳에 공사를 수주하는 공사수급업체 대표님들을 위한 최신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입니다. 정치재분들 중에는 나는 금천구청 직원도 아니고 건설업체 사장도 아닌데 이걸 왜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금천구청 치수과라는 특정 부서를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관료주의적인 행정 시스템의 그 서류 작업이 실제 우리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축소판이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그 딱딱한 법전의 언어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이른바 알잘딱깔센 실무 지침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말이죠. 하하,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치수과 업무라는 게 하수관로 정비나 하천 유지 같은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 밀폐 공간이나 급류 같은 진짜 완전 억가 같은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불운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완전 럭키비키하게 넘어갈 수 없는 고위험 공정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착각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발주처라는 단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논리의 시작이거든요. 약간 배달 음식 시키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달 앱으로 치킨 시켜 먹고 배탈 나면 당연히 식당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치수과 직원들도 우리가 예산 주고 업체에 공사 맡겼으니 사고 나면 당연히 업체 책임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위험한 논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그 배달 앱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이걸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으로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거든요. 발주자와 도급인, 일상에서는 막 섞어서 쓰는 말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책임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하는 진짜 단순히 돈만 주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간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지자체가 법적 책임을 주는 도급인이 되는 세 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첫째는 지배 운영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는 위험 요인 통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시공 주도 및 전문 인력이 있는가입니다. 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 지하실 배관을 고치려고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제가 그 지하실에 엄청난 독사가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근데 기사님한테 돈만 주고 독사 얘기는 쏙 뺀 거죠. 그러다 기사님이 물리면 제가 난 돈만 줬으니 책임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지자체 소유의 하수관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공사라면 공무원이 직접 진흙을 퍼내지 않더라도 그 관로 안에 가스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치수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사의 존재를 아는 집주인처럼 치수과가 당연히 도급인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이나 총발 관리를 안 해서 사고가 나면 결제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돈만 줬는데요. 라는 변명이 법 중에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와, 이거 진짜 책상에서 서류만 보던 분들한테는 완전 벼락 같은 소리겠는데요. 그럼 추상적인 법 이야기는 이쯤 하고 치수과 직원들 책상에 놓일 2026년 실제 사업 목록에 이 잣대를 한번 대입해보죠. 네, 자료에 첨부된 16개 사업 목록 중에 아주 대비되는 사례 2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첫 번째가 안양천 시민 친화형 친수공간 조성 사업. 그 낙하분수 만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조형물을 짓는 토목공사거든요.
이 경우에는 치수과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됩니다. 새로운 걸 짓는 거니까 숨겨진 독사가 없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전문 인력이나 시공 주도권이 건설업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하수도 준설공사랑 시흥동 사각형 거 보수공사 말씀이시죠? 이거 딱 봐도 엄청 좁고 유해가스 막 득실거리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위험을치 자체가 이미 꽉 쥐고 있는 공간이죠. 여기서 치수과는 압도적 권한을 가진 도급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분석표 보니까 2026년 사업 중에 앱솔루트 다수가 이런 유지보수 업무던데 결국 대부분 도급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치수과 업무의 절대 다수가 도급인 지위라는 거죠. 그럼 도급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서류에 조심하세요 하고 도장 쾅 찍으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맨홀 뚜껑 열기 전에 5대 유해가스 측정 결과지를 무조건 제출받아야 하고요. 아, 뚜껑 절기 전부터 아예 통제를 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PTW라고 부르는 작업 허가제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기존 설비 정비할 때는 로토 절차도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오, 로토요? 그 기계 스위치에 물리적으로 자물쇠 채워서 아무도 못 켜게 만드는 그 잠금 표지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누군가 실수로 전원을 켜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생명줄이죠. 와, 진짜 서류성 업무가 현장 작업자의 물리적 생존이랑 바로 직결되네요. 그럼 치수과가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크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단추는 뭔가요? 결국 제일 본질적인 건 누구와 일하느냐, 즉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폼 미친 안전망 구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과거에는 좀 무조건 최저가 입찰하거나 아니면 막 영업 잘해서 인맥 좋은 업체를 픽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네, 예전엔 그런 관행이 만연했었죠. 근데 중첩법 시대인 지금 그렇게 업체 고르다가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나락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치수과의 첫 번째 방어선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산재 현황을 꼼꼼히 보고 미흡 등급 업체는 강력하게 필터링해야 하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공사 수급업체 대표님들도 진짜 긴장하셔야겠어요. 단순히 계약단 했다고 아싸 하고 안주할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수급업체 대표님들도 자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셔야 합니다. 이게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TBM을 하고 현장 작업 지휘자가 상주하는 실질적인 체계여야 해요. 아, TBM. 그 작업 전에 모여서 오늘 위험 요소 공유하는 짧은 미팅이요. 그리고 밀폐 공간 들어갈 때 가스 측정기랑 구조용 삼각대는 무조건 필수라는 거죠. 네. 게다가 중소공사 현장에서는 기술지도 협약 체결도 필수입니다. 치수과 담당자는 업체가 이 지도를 잘 따르는지 아주 끈질기게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시스템과 룰이 이렇게나 촘촘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방금 저희가 말한 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네, 이게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례들을 보면 경각심이 확 드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죠. 2025년 7월에 가산동에서 맨홀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70대 대관공 한 분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쓰러지셨는데 밖에서 보던 동료분이 구하러 뛰어 들어갔다가 연달아 질식해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소방당국이 재보니까 산소 농도가 겨우 4.5%였다면서요. 네, 정상 산소 농도가 21%인데 4.5%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산소가 6% 이하로 떨어지면 단 한 번의 심호흡만으로도 사람이 즉각 기절하거든요. 와, 한 번 숨 쉬는 것만으로요? 네, 그래서 자신이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인 셈이죠. 이게 다단계 하도급 병폐 때문에 가스 측정이나 환기 같은 기본 매뉴얼이 전혀 안 지켜져서 벌어진 일이라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한 달 뒤인 8월에는 강서구 염창동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하수관로에서 일하시던 분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셨습니다. 비 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까지 했는데 강수확률 50% 이상이면 작업 중단하라는 매뉴얼을 무시한 거잖아요. 공기 단축하겠다고 사람 목숨을 걸다니요. 맞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위험성 평가 실패입니다. 게다가 현장에 있어야 할 감리자는 무려 10개 현장을 뺑뺑이 도느라 부재 중이었어요. 현장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죠.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럼 이런 걸 막으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져요. 미국이나 영국은 밀폐 공간 작업 규제가 엄청 엄격하다면서요. 네, 미국 OCHA나 영국 HSE 규정을 보면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맨홀 뚜껑을 열기 전부터 주변 대기를 무조건 측정해야 합니다. 뚜껑 열기 전부터요. 네, 그리고 작업자를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는 삼각대와 외부 감시인이 없으면 단 1m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엄격한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현장에 당장 도입되어야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을 보면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 상시 환기, 송기 마스크 착용 같은 핵심 수치들이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상시에 동료를 함부로 구출하러 들어가지 말라는 그 연쇄 사망 경고까지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이렇게 깊이 파헤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심층 분족의 핵심을 요약해 주시죠. 네, 치수과 담당자분들은 이제 행정서류에 도장만 찍는 수동적 발추처라는 알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2026년 16개 핵심 사업과 132명의 일용직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도급인으로서 위험할 땐 단호하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수급업체 대표님들도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셔야 하고요. 작년의 참극이 2026년 금천구에서 재현되면 절대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서류 위의 도장이 진짜 현장의 생명줄이 되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과연 금천구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평범한 거리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이런 촘촘한 안전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사회의 근간에 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최첨단 안전장비는 비싼 가스 측정기나 구조용 삼각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비용이 더 들고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더라도 작업자가 당당하게 소리치는 거죠. 이 현장 위험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회사가 그 거절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문화. 그게 바로 우리가 발명해야 할 궁극의 안전기술 아닐까요? 정말 깊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안전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걸 수용하는 문화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누군가 위험을 이유로 NO라고 외칠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